무의식을 설명하고자 참작한 견해들은 곧잘 오해받곤 한다. 그래서 나는 앞에서 설명한 원론적인 해석에 주로 일어나는 적어도 두 가지 편견을 좀 더 자세히 논의하도록 하겠다. 특히 원형은 선천적 표상이라는 완고한 전제를 고집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원형을 이해하기 더 어렵게 한다. 어떠한 생물학자도 각 개체가 자신의 일반적 행동을 매번 새롭게 습득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피를 때 그것이 토끼가 아니라 피리새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더 그럴싸한 생각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이 하마의 행동 양식이나 다른 어떤 동물의 행동 양식이 아니라 인간 특유의 행동 양식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이 더 맞을 법하다. 인간 특유의 행동에는 새나 네 발 달린 동물과는 구별되는 인간의 신체 현상도 포함된다. 원형은 전형적인 행동 형식이며 의식화될 때 표상으로 나타난다. 의식 내용이 되는 모든 것은 그렇게 표상이 된다. 특징적 인간적 방식이 문제되기 때문에 지구 반대편에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고고학만이 우리와 연결 지어줄 수 있는 수천 년 전 사람에게서도 나타나는 정신적 형식들을 인간이라는 개체 속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은 별로 놀라운 사실이 아니다. 여기서 조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첫 번째 원형은 선천적 표상이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원형을 선천적 표상이라는 완고한 전제를 고집하고 있어서 원형을 이해하는 게 더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우리가 어떻게 소화할 것인가가 이 패러그래프에서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서 후반부에 나오는 얘기가 원형은 전형적인 행동 양식이며 의식화될 때 표상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보는데 의식화되기 전에 원형 자체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이잖아요. 의식화됐을 때 이게 표상으로 나타난다 이런 얘기인데 이걸 원형을 선천적 표상이라고 표현해서 이 말을 우리가 알아듣기가 좀 어려운데 영어 번역하시는 분은 이걸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우선 아랫부분은 Archetypes are typical forms of behavior which once they become conscious naturally present themselves as ideas and images. 여기서 우리말로 좀 얘기를 해본다면 이 원형은 전형적인 행동 양식인데 이 원형이 의식화됐을 때 자연스럽게 아이디어나 이미지 형태로 드러난다. 그래서 아이디어라고 어떤 관념이나 어떤 이미지로 드러나는 것은 의식화됐을 때 얘기죠. 그렇지만 아키타입 자체는 의식화되지 않는 한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자체는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어떤 것인데 여기서 첫 번째 나왔던 얘기는 많은 사람들이 아키타입을 인본 아이디어라고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고난 아이디어라고 봐버리니까 이거 자체가 아이디어라고 지금 이름 지어지는 순간 마치 고정적인 아이디어가 처음부터 있는 것처럼 이렇게 느끼는데 아마 융이 이걸 그렇게 설명하려고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융은 아키타입 원형 자체는 액세스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텔렉츄얼리 혹은 우리 이미지네이션을 통해서 접근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원형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이 원형이 특정한 상황 속에서 의식화될 때, 의식화되는 과정 속에서는 어쩌면 프로이드식 표현에 의한다면 우리가 본능에서 쓰는 용어가 본능 인스팅트 데리버티브라는 용어를 쓰죠. 말하자면 아키타입 데리버티브라는 용어를 프로이드식으로 붙여본다면 원형 파생물은 의식화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아이디어스나 또는 여기서 이미지 자체가 이것도 언컨셔스 속에 있을 수 있다고 보이는데 그 파생물인데 이 파생물이 원형 자체는 접근이 불가능한데 원형으로부터 파생돼 나오는 관념이나 혹은 표상 그래서 아이디어스라고 한다면 우리가 관념이라고 얘기를 하겠고 이미지스라고 한다면
이걸 representation이라는 개념에 가깝게 우리말로 그냥 표상이라고, 이미지나 표상이라고 한다면, 관념이나 표상 이런 것들이 무의식 속에도 드러나겠지만 무의식 속에 있는 이 관념이나 표상이 의식화될 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어떤 표상이나 어떤 관념으로 원형을 이해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데 이것은 데리버티브라고 봐야 된다는, 원형 파생물을 통해서 원형이 어떤 것일 것이다가 추론할 수 있지만 원형 자체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다, 접근할 수 없는 것이다, 이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본능이라고 할 때도 프로이드가 얘기할 때 본능을 죽음 본능, 삶의 본능이라고 할 때 그 본능 자체를 우리가 액세스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죽음 본능의 삶의 본능으로부터 파생돼 나오는 역동 파생물이 어떤 게 소망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그래서 위시라고 하는, 프로이디안들은 그 위시를 중요시하지만 또 다른 쪽에서는 팬터시라고, 위시나 팬터시 형식으로 파생물로는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원래 본능 자체를 알 수 없다고 하는 것하고 같은 개념을 여기서 융이 쓰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이 원형 자체는 우리가 액세스할 수 없지만 원형으로부터 파생되어 나오는 것은 결국 그게 의식화됐을 때 어떤 이미지나 아이디어로 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인본 아이디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인본 아이디어는 역동 파생물을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역동 자체를 인본 아이디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좁은 견해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우리 강고사님 어떻게 이해를 하세요? 그런 생각 듭니다. 근데 일단 선천적 표상이라는 이런 말을 하니까 조금 이게 원형하고 이게 서로 연결이 되는 게 어떻게 되는 건지 의문이 되는데, 뭐 말하자면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의식으로 인식이 되는 것만 인식을 하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무의식에 있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사실 이게 원형에서 파생물로 나왔다 하더라도 비슷하지만 분명히 사람이 사는 그런 환경이나 문화에 따라서 조금씩 다양한 그렇죠. 표현으로 나타나거든요. 각각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걸 전체가 이제 이것도 인간이고 저것도 인간이다 하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게 같은 맥락으로 여기는 것이지 딱 일치하지는 않는다 하는 이제 그런 그렇죠. 생각. 예. 다양한 보지만 전체적으로 어떤 공통성이 있기 때문에 한 원형에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예. 그런데 실제로는 각각 다른 모습이죠. 다른 모습이지만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봤을 때 어떤 본래 같은 것에서 출현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겠죠. 아무튼 이야기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닌 거가, 이제 말하자면은 인간의 그 가장 본질적인 것들이 그냥 본능처럼 내재되어 있어서 그냥 저절로 나오는 것이냐, 아니면은 그거에 이제 그 말하자면 그 매트릭스 이론처럼 그런 모판에 의해서 그것이 달라지느냐 했을 때 그게 어디까지가 본능이고 어디까지가 원형이고 어디까지가 의식인지 그 자체 그 경계선 자체가 좀 모호하다는 생각도 굉장히 어렵죠.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네. 서플리멘트라고, 그래서 따로 이렇게 추기를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게, 융이 아무리 설명을 해도 사람들이 융의 말을 알아듣기 어려웠다는 얘기죠. 그래서 또 나름대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단원에 나오는 것들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 계속해서 설명을 했는데 친절하게 추기를 달아가지고 다시 설명을 하고 있는 건 그만큼 사람들을 쉽게 납득시킬 수 없는 이론이 속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어떤 특정한 정신적 형식이 아닌 단지 이례적이 아닌 전형적 현상임을 증명하려면 내 자신이 여러 다른 개인들에게서 필요한 유보 조건 아래 그 같은 것을 관찰했음을 먼저 입증해야 한다. 그러고는 다른 관찰자들도 비슷하거나 같은 관찰을 했다고 증명해야 한다. 아울러 비슷하거나 같은 현상이 다른 여러 민족과 인종의 민간 전승에서 그리고 과거 수백 년이나 수천 년 이래 전승된 문헌들에서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나의 방법과 일반적 고찰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관찰자들도 확인한 개인의 정신적 사실을 근거로 한다. 여기에 제시한 민간 전승, 신화, 역사 자료는 1차적으로 정신현상의 시공간에서 동일한 형식을 증명하는 데 이바지한다. 개별적으로 발생한 전형적 형식의 의미 내용이 실제로 매우 중요하며
또한 개별적인 경우에서 그 의미 내용을 인식하는 것이 상당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를 통하여 신화소 또한 그 내용과 관련하여 2차적으로 어떤 조명 대상이 되는 것은 필연적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연구 목적이 신화소 해석에 있다는 뜻은 아니다. 하지만 바로 이 관계에서 선입견이 폭넓게 지배하고 있는데 바로 무의식적 과정의 심리학이란 신화소를 해석하기 위한 어떤 철학이 아니냐는 선입견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상당히 널리 퍼져 있는 이러한 선입견은 우리의 심리학이 관찰 가능한 사실에서 나왔지 절대로 철학적 사변을 근거로 나오지 않았음을 일부러 못 본 채 한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꿈이나 상상에 나타나는 만다라 구조를 살펴본다면 신중하지 못한 비평의 경우 인도나 중국 철학을 정신현상에 해석해 넣는다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실제로도 제기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단지 정신적 개별 현상을 아주 명백하게 동질 집단 현상과 비교했을 뿐이다. 동양 철학의 내성적 성향은 근본적으로 모든 시대와 지구상의 모든 지역에서 모두 내성적 태도를 나타내는 자료로서 드러난다. 비평가들에게 큰 어려움은 물론 만다라를 만들어내는 라마승의 정신 상태처럼 문제가 되는 사실을 자기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잘 알지 못한다는 데 있다. 이 두 가지 선입견이 적지 않은 학문적 능력이 있는 두뇌들을 현대 심리학에 다가서지 못하게 한다. 이 밖에도 이성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수많은 다른 장애물들이 있다. 그러므로 언급하지 않은 채로 두겠다. 여기서도 융이 자기를 어떤 변명하는 얘기를, 자기를 정당화하기 위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융의 얘기를 들으면서도 쉽게 납득이 안 되면서 무의식 과정에 대한 심리학, 여기서 어떤 뎁사이칼러지라고 심층 심리학, 무의식 과정에 대한 어떤 심리학은 신화소를 해석하기 위한 어떤 철학이 아니냐 하는 이런 선입견들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철학의 아류를 여기에서 심층 심리학 자체를 마치 어떤 신화서를 해석하기 위한 철학적으로 이렇게 평가제라 하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본인은 여기서 이걸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거죠. 본인이 지금 애쓰고 있는 것은 자연과학적인 입장에서 과학적인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 같다. 그래서 여기서 아주 재밌는 얘기가 나오죠. 만달라가 어떤 티벳의 라마승이 그 만다라를 그리고 있을 때 그 만다라의 의미는 이 사람에게는 아주 독특한 것인데, 다른 사람들이 라마승이 그린 만다라를 보면서 그 어떤 비평을 할 때 이분들은 그 라마승이 가지고 있는 심리 상태, 그런 심리 상태에서 어떤 만달라를 어떤 자기의 셀프의 표현으로 자기의 정신의 구조로 이렇게 어쩌면 자기 자신의 모습이 이런 만다라로 표현된다는 것을 이분은 이해하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독특한 어떤 전통 속에서 이분들이 만다라를 대하고 있는 것은 다른 심리 상태인데, 이 라마승의 심리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 단순하게 어떤 만다라를 보고 융의 설명을 들었을 때 이걸 잘 납득하기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들을 설득시키기 어려운 게 구체적인 개개인의 심리 상태 속에서만 이해되는 어떤 것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설명해내기 어려운데, 많은 분들이 어떤 심층 심리학을 단순하게 신화소를 잘 해석하기 위한 철학 정도로 이해하는 편견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번에 변명이 좀 들어오시나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 신화소를 해석하기도 하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민간 전승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게 서양이나 동양이나 비슷한 분명히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을 해석을 하다 보면은 인간의 어떤 본질적으로 공통된 내용들이라든지 어떤 관념들 또는 윤리적인 그런 것들이 겉으로 드러나 문화적으로 다르지만은 그걸 해석해 나가면서 들어가 보면은 이건 일치하구나 하는, 같은 맥락이 있구나 하는 걸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심리학을 통해서 신화소를 해석하기도 한다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아주 부정할 수는 없지 않을까. 네. 글쎄, 어떤 기법적으로
이분들이 어떤 융이 하고 있는 작업을 곁에서 보면 오히려 그런 쪽으로 사람들이 이해할 가능성도 있었다는 얘기죠. 예. 그렇다 해가지고 심리학을 그냥 철학 내지는 철학의 아류 정도로만 여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철학이라든지 어떤 사상에 대한 것들을 더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좀 근본적인 역할들을 해내는 그런 면도. 오히려 그쪽에서 이해를 한다면 더 설득시킬 수 있겠죠. 철학적인 입장, 신화적인 입장들을 다 포용해내는 큰 그릇으로 예, 어떤 심층 심리학을 이해를 한다면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쩌면 융이 그 부분에 답답해하면서 설명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은 어떻게 본인으로서 이분들 납득시키기 어렵다고 하는 어떤 좌절이 속에 숨어 있어 보여요. 근데 교수님 그 철학하고 심리학하고 이거를 어떤 면에서 보면은 뭐 나눠지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철학도 여러 가지 학문적인 큰 그릇으로 되면은 철학이 물리학이 되기도 하고 수학이 되기도 하고 또 철학이 심리학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쩌면은 원래 나눠져 있던 게 아니고 하나였던 것이 전문화되다 보니까 각각 다른 영역으로 됐지만 또 필요에 의해서는 우리가 같이 종합해서 봐야 될 경우도 생기겠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융의 글 중에 조금 이제 뭐랄까 딱 이해할 수 있게 딱 들어와지지 않는 경우가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같은 이야기인데 용어만 다르게 한다든지 아니면 분류상 이게 공통적인 거지만 분류상 이쪽이라고 말하고 저쪽이라고 말하는 거를 가지고 아주 다른 것처럼 자꾸 애를 써서 말을 하고 있으니까 어떤 상황들은 분명히 둘이 공통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나눠야 되나? 꼭 나눠서 생각해야만 이 심리학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인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면에서 납득이 안 되는 그런 면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그 동영상 중에 영지주의에 대한 동영상들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나눈 이유가 우리가 융을 잘못 이해를 하면은 이걸 너무 지나치게 정통 신학으로 잘못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어서 아주 전통적으로 그리스도교 초기부터 이런 영지주의적인 접근들이 초기에 뭐 1세기, 2세기, 3세기 이런 무렵에서도 굉장히 많이 있었던 부분이고 어쩌면 이 영지주의는 그리스도교 전통이 생기기 이전에도 이미 있었던 어떤 그런 어쩌면 원시 종교라고 이해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의 원시 종교라기보다 하나의 독립된 종교로 이해를 하는 분도 있고 유대교,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교의 공통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이거 영지주의적인 어떤 접근을 하는 그런 흐름들이 계속 도전적으로 있어 왔기 때문에 아마 기원 3세기 같은 기독교 쪽에서는 이거 이단이라고 선언을 하는데 이단이라고 선언하기 이전에 1세기, 2세기에는 굉장히 큰 파워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어떤 이런 접근 방법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거기에다가 1945년에 에집트에서 발견된 아주 다수의 초기 정통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바이블이 아닌 영지주의적 입장에서 쓴 어떤 성서들이 많이 발굴되면서 거기에 대한 연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현대에도 어떤 영지주의적인 교회를 하는 사람도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의 식별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융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융 속에는 영지주의적인 부분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떤 범신론이나 영지주의 또는 연금술 속에서 있어 왔던 관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걸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을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가 정신분석에 도움이 되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여러분들이 현대에 와서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영지주의를 배경으로 하는 이런
굉장히 많은 움직임들이 뉴 에이지 무브먼트하고 같지 않지만 그런 다른 영역에서 또 현대에 와서 굉장히 큰 세를 규합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조금 세심하게 최소한 우리가 영지주의에 대한 개념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같이 융을 공부하면서 융을 공부 속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얻는 것이지 융이 가지고 있는 영지주의적인 것을 우리가 무조건 따라가는 것은 아니라는 이런 것을 좀 우리가 인식을 가지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영지주의에 대해서 이제 뭐 신약 성경을 공부하면은 영지주의를 이제 안 다룰 수가 없잖아요. 그래요. 예, 근데 그게 보면 어떻게 보면 그 영지주의적인 사상이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 영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순간 영지주의적인 관념이 동시에 발생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실질적으로 지금 정통 기독교 속에서도 그 영에 대해서 설명한다든지 성령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 중에 보면은 상당 부분이 영지주의적인 입장인데 그게 영지주의적인 입장이라고 생각지도 않고 그냥 움직일 때가 많고요. 그렇죠. 예, 뭐 성령 운동 할 때도 보면은 한편으로 보면 성령 운동이라는 말이 어떤 그 본질적인 어떤 성령에 대한 그쪽을 생각을 하는 것 같으면서도 설명하는 방식을 보면은 이제 설명하는 방식이나 삶에 적용하는 부분은 또 영지주의가 돼 있고요. 그렇죠. 예, 그래 보면은 굉장히 이게 두 개 섞여 가지고 정통인지 뭐 그 성경에서도 적그리스도로 나오는 그런 부분들 이제 그게 다 영지주의가 하는 건데 그게 이건지 저건지조차도 구별 안 되니까 결국은 지금도 사실은 이단 사상들이 그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현재 이단 사상 중에 많은 분들이 영지주의적인 흐름을 예. 일정 부분을 특화해서 이걸 채용해서 사람들을 끌고 가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생각들이 뭐 전혀 그 기독교에 관심 없던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기독교에 이미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으니까 넘어가 버리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서도 기존 교회에서도 사실은 영지주의적인 생각과 그 성경적인 생각이 뭔지 이렇게 구별해내는 능력 자체가 없는 경우가 또 대부분이고요. 그래요. 그 부분이 지금 굉장히 취약한 부분으로 보여요. 예.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ICC에서 공부하시는 목사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각을 가지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좀 앞으로 계도해 줘야 될 의무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제가 융 공부를 좀 깊이 여러분들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융 속에는 가장 고도의 영지주의가 숨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하시면 지금 영지주의 쪽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들 다 우리가 꿰뚫어 볼 수 힘이 생기니까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잘 식별이 안 되는 영역에 있는 분들을 도울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답답하고 어떨 때는 너무 많은 인용문도 있고 해서 융을 공부하는 게 굉장히 어렵긴 하지만 융이 동서양의 어떤 영지주의적인 경향들을 집대성해 놨기 때문에 이 속에 사실은 또 융을 버릴 수 없는 게 정신분석적으로는 굉장히 깊은 통찰을 주는 내용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이 중에 우리가 정신분석 쪽에서 소화해야 될 것 그리고 어쩌면 본인들 각자가 가진 영성을 깊이 이해하는데 이분들이 채택했던 방법에 어떤 것들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식별하는 도구로서 융 공부는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융을 꼭 따라가자는 얘기가 아니고 융 속에 있는 깊은 어떤 과거로부터 오랫동안 많은 사람이 영향을 미쳐온 영지주의적인 경향이나 연금술적인 경향이나 점성술적인 경향 이런 것들이 사실은 과거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현재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식별해내려면 우선 이걸 가장 잘 깊이 공부한 사람 것을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영지주의가 그 신학적인 면 말고 일반 그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정신병리 쪽이나 이런 쪽에서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이제 그런 부분도 생각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이게 뭐냐면 영지주의 자체가 꼭 신앙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그냥 인간이 살아가는 그 어차피 인간들은 어떤 그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이라는 것도 있고 또 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 영지주의가 꼭 기독교에만 한정된 게 아니라
일반 그 보통 말한다면 무속 신앙까지 다 포함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으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정신병리가 있는 경우에 그 판타지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들도 보면은 상당히 고도의 정신 그 영지주의적인 말들을 막 해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전통적인 영지를 공부한 것은 아니지만 이분들에게 보이고 있는 현상 자체는 굉장히 영지주의적인 어떤 증상들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판타지가 아니라 마치 자기만의 독특한 신앙처럼 자리를 잡고 있어가지고 그걸 뛰어넘는 것이 이게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생기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정신분석 쪽에서는 그걸 빌리프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어떤 사이카틱한 분이나 아니면 뉴라틱한 분들 혹은 보드라인 페이션트도 많은 경우에 자기 나름대로의 독특한 어떤 이론, 그 삶에 대한 이론이건 자기에 대한 인식이건 독특한 믿음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부분이 어쩌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영지주의적인 측면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분들은 일단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어쩌면 자기를 신적인 존재로 놓고 있는 사람도 있죠. 내가 구세주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분이 어떤 자기가 가드하고 같다고 보는 거죠. 자기가 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속에서 영지 깊이 들어가면 어쩌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신이다라는 개념 속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이분은 그 가장 철저하게 영주의적인 입장에서 자기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깊은 병리에 있는 사람들도 이런 영향들 현상적으로 여기서 융이 아키타입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의 인간의 심리 속에 어떤 원형들이 있는데 그 원형들 속에는 우리가 영지주의에 빠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원형들을 우리가 충분히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이게 각 사람에게 독특한 시기에 특히 정서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트라우마를 겪으면서 그런 원형으로부터 출현하는 이런 관념이나 상들이 이 사람을 지배해 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융이 얘기하고 있는 어떤 원형 중에 하나는 아주 현자의 와이즈맨 이런 원형이 건강한 현자로 드러나면 좋은데 그 현자가 천상천하에 자기가 가장 뛰어나고 자기와 하느님은 동렬에 있는 것처럼 느끼는 이런 현자 모습으로 어떤 사람이 이게 계속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면 그분을 돕는 것은 이런 메커니즘을 이해한다면 조금 더 어떤 길을 찾을 수 있겠죠. 워낙 융 쪽은 너무 신화도 사실 민담도 이게 정신에 어떻게 작용하는 거지 하고 여기서부터 길을 잃어서 책을 그렇죠. 덮는 게 많다 보니까 항상 뭐든지 모호하고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먼저 앞서서 어렵게만 느껴지네요.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모두가 다 어렵게 느끼는 거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다든가 대중이 무지하다고 해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성찰을 시도하는 일을 막을 수는 없다. 그 불확실성을 학문은 충분히 알고 있는 터이다. 우리는 물리학자들이 물리적 현상의 근간이 되는 과정을 알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무의식 상태나 과정 그 자체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 현상계 너머에 있는 것을 우리는 전혀 생각할 수 없다. 왜냐하면 현상계 이외의 다른 근원지를 가진 생각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신 본질을 근본적으로 깊이 생각하려면 우리는 판단의 준거가 될 아르키메데스식의 점이 필요하다. 정신의 주체는 본체는 오직 비정신적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생명 현상인 정신은 명백히 비정신적인 자연 속에 파묻혀 있기 때문이다. 비록 우리는 후자를 단지 정신적 소요성으로 인지하지만 그 객관적 실제성을 납득시킬 만한 충분한 근거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그 객관적 현실은 신체적 한계 너머에 있는 한 주로 우리 망막에 비치는 빛의 미립자에 의해 매개된다. 이 미립자 배열이 현상계의 상을 묘사하는데 현상계의 본질은 한편으로는 통각하는 정신의 성질에 다른 한편으로는
매개하는 빛의 성질이 달려있다. 통각하는 의식은 고도로 발달할 수 있음을 증명했고 도구를 개발해 시각과 청각을 상당할 정도로 넓힐 수 있었다. 이로써 현실이라고 설정한 현상계뿐만 아니라 주관적 의식 세계도 엄청나게 넓어졌다. 이러한 의식과 현상계 사이, 그리고 주관적 지각과 객관적 실제 과정, 다시 말해 그 에너지적 효과 사이에 주목할 만한 상관관계의 존재는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겠다. 현상계가 원자의 수열 질서의 축적을 나타내므로 광자가 매개적 에너지 과정의 밑바닥에 있는 현실을 우리에게 뚜렷이 인식시키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아는 것은 중요하다. 빛뿐만 아니라 물질도 한편으로는 분리된 미립자처럼, 다른 한편으로는 파장처럼 반응한다는 사실은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다. 이러한 모순된 결과 때문에 원자의 수열 질서 단계에서는 자연에 대한 통상적인 시공간 연속성에서의 인과적 묘사를 포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대신 다차원적 공간의 비가시적 개연성의 장들이 나타나는데, 이는 사실상 현재 우리가 가진 지식의 위치를 제시해준다. 이러한 추상적 설명 도식은 하나의 현실 개념을 근간으로 하는데, 그 현실 개념은 근본적으로 관찰하는 체계에 대한 관찰자의 영향을 고려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현실은 그 객관적 성격을 부분적으로 잃어버리며 물리적 세계상에 주관적 요인이 덧붙여진다. 원자 수열 질서 과정에 대한 통계적 규칙성 적용에 놀랄만치 일치하는 것이 심리학에도 있다. 그것은 심리학의 의식의 기초를 연구할 때 곧 의식적 과정이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희미해지고 의식 내용에 배열하는 영향을 주는 작용만을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의 의식 과정을 추적해 들어갈 때 그렇다. 이 작용을 연구하면 그 작용이 무의식의, 즉 객관적 현실에서 나온다는 특이한 사실을 발견하는데, 그것은 또한 동시에 주관적 현실처럼 곧 마치 의식성처럼 반응한다. 무의식 작용의 근간을 이루는 현실은 또한 관찰하는 주체를 포함하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성질이 있다. 따라서 현실은 사실 가장 내밀한 주관적인 동시에 보편적으로 진실된 것, 곧 원칙적으로 어디에나 존재하는 것으로서 증명되는 것이다. 이것은 개인적 성질의 의식 내용에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 비전문인의 오성이 언제나 정신적 표성과 결부시키는 결부시키는 일과성, 임의성, 모성과 유례성은 의식에만 해당되고 절대적 무의식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양이 아니고 오직 질적으로 규정되는 무의식의 작용론이, 곧 이른바 원형에는 사람들이 확실하게 정신적이라고 묘사할 수 없는 성질이 있다. 나는 순수한 심리학적 숙고로 오직 정신적이기만 한 성질을 의심하기에 이르렀지만, 심리학은 물리학의 성과 때문에 단지 정신적이기만 한 원형의 전제 조건을 수정하지 않을 수 없음을 알게 되었다. 즉 물리학은 원자 수열 질서 단계에서 객관적 현실의 전제 조건으로 되어 있으며, 이러한 조건에서만 만족할 만한 해석 도식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먼저 심리학에 내놓았기 때문이다. 이것은 한편으로 물리적 세계상에 부착된 주관적 요인을 뜻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정신을 설명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정신과 객관적 공간, 시간 연속과의 필연적 결합을 뜻한다. 물리적 연속을 상상하기 쉽지 않은 것처럼 필연적으로 주어진 그 연속의 정신적 측면 역시 직관하기 어렵다. 그러나 정신과 물리적 연속과의 상대적 또는 부분적 동일성은 이론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 동일성은 물리적 세계와 정신세계 사이의 표면상의 불가측성을 극복한다는 점에서 엄청난 단순화를 뜻하기 때문이다. 물론 일목요연한 방법으로 하지 않고 물리적 측면에서는 수학적 비유로, 심리학적 측면에서는 경험에서 유도된 요건, 곧 원형으로 극복한다. 원형의 내용은 만약 있다 하더라도 상상할 수는 없다. 원형은 관찰과 경험을 통해서 비로소 나타난다. 곧 원형은 표상들을 배열하면서 나타나며, 표상들은 그때마다 무의식적으로 일어나고, 그래서 언제나 나중에야 비로소 인식된다. 원형은 현상계에서 유래함이 분명한 표상 자료를 동화하며 이로써 가시화되고 정신적이 된다. 따라서 원형은 우선 단지 정신적인 양으로 인식되며 유클리드 공간을 우리가 직접 인식하는 물리적 현상의 기반으로 삼는 것 같은 원리로서 파악된다. 정신현상에 대한 최소 광도의 설명은 비로소 원형의 비정신적 측면이 있으리라는 가정을 하게 된다. 이러한 결론의 근거는 동시성 현상이 제공한다. 동시성 현상은 무의식적 요소들의 활동과 연관되어 있고 사람들이 지금까지 텔레파시 등으로 이해하거나 배척해왔다. 그러나 회의론은 당연히 존재하는 사실에 적용할 것이 아니라 옳지 않은 이론에만 적용해야 한다. 선입견 없는 관찰자라면 누구도 동시성 현상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 현상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저항은 주로 정신에 있는 것처럼 꾸며낸
초자연적 능력, 곧 이른바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 등에 대해 느끼는 거부감 때문이다. 동시성 현상의 다양하고 혼란스러운 측면은 내가 지금까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정신적으로 상대적인 공간, 시간, 연속체를 받아들이면 완전히 해명된다. 어떤 정신 내용이 의식의 문턱을 넘어서면 동시적 주변 현상이 사라진다. 시간과 공간은 통상적인 절대적 성격을 취하고 의식은 다시 주관성 안에 고립된다. 물리학에서 알려진 상호 보충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할 만한 경우 가운데 하나다. 무의식적 내용이 의식으로 넘어가면 동시성적 징후가 멈추고 반대로 주체가 무의식적 상태로 옮겨감에 따라 동시성적 현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호 보충 관계는 임상 경험에서 잘 알려지고 흔한 증례에서 관찰되는데 이들에서는 상응하는 무의식적 내용을 의식할 경우에 특정한 임상적 증상이 사라진다. 다 아는 바와 같이 평소에는 의지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몇몇 정신 신체 현상을 최면, 다시 말해 의식의 제약을 통해서 불러낼 수 있다. 파울리는 여기서 나타난 보충 관계를 물리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어떤 지식을 얻고 어떤 것을 이룰 것인가, 또 쉽게 말해서 A를 측정하고 B를 망가뜨릴지 아니면 A를 망가뜨리고 B를 측정할지는 실험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겨져 있다. 그러나 어떤 것도 잃지 않은 채 오로지 지식을 획득하기만 하는 것은 지랑권 밖이다. 이것은 특히 물리학적 관점과 심리학적 관점과의 관계에 해당된다. 물리학은 양과 상호 간의 관계를 규정하지만 심리학은 어떤 양도 잴 수 없는 질만을 규정할 수 있다. 그런데도 두 학문은 서로 의미 있게 근접하는 개념에 이른다. 심리적 물리적 설명의 유사성은 이미 마이어가 논문 현대물리학 현대심리학에서 제시하였다. 마이어는 두 학문은 수많은 기간 동안 분리된 작업에서 관찰과 그에 적합한 사고 체계를 쌓아왔다. 두 학문은 비슷한 근본 성격을 지닌 어떤 경계에서 마주쳤다. 조사 대상과 감각과 인식기관이 있는 인간, 그리고 그 확대, 그 측정기구와 측정법은 뗄 수 없는 상호관계에 있다. 이는 물리학뿐만 아니라 심리학에도 있는 상호보충이다. 마이어는 물리학과 심리학 사이에는 심지어 진정하고 올바른 보충관계가 있다고 말한다. 우연의 일치에 불과하다는 비과학적 변명에서 일단 벗어날 수만 있다면 문제 현상이 절대로 드물지 않고 비교적 자주 발생하는 일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상황은 확률 이상의 라인의 실험 결과와 전적으로 일치한다. 정신은 절대로 임의성과 우연으로 이루어진 혼돈이 아니라 자연과학적 방법으로 탐구할 수 있는 객관적 사실이다. 어떤 징후들은 정신 과정이 생리적 기초와 에너지적 연관이 있음을 보여준다. 문제가 객관적 사건인 만큼 에너지 과정 말고 어떤 것으로도 해석할 수 없다. 다시 말해 우리는 비록 정신 과정을 측정할 수는 없지만 지각될 수는 있는 정신에 의해 영향을 준 변화의 사실을 에너지 현상 이외의 것으로 파악하는 데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이로써 물리학자들이 몹시 불쾌할 만한 상황이 심리학자들에게 생긴다. 심리학자는 측정할 만한 것을 손에 들고 있지 않은 채 에너지에 관해 말하고, 게다가 에너지 개념은 수학적으로 정확히 정의된 크기를 나타내는 정신적인 것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역학 에너지 공식, 곧 L은 mv 제곱 나누기 2는 질량과 속도라는 요소가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 이 둘은 경험적 정신의 본체와 비교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도 심리학이 심혼의 효능을 표현하려고 고유의 에너지 개념을 적용하고자 할 때는 당연히 수물리학 공식을 쓰지 않고 다만 유추를 적용할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유추는 원래 물리적 에너지 개념이 발달되어 나온 더 오래된 견해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물리적 에너지 개념은 과거에 수학적으로 정의되지 않은 에네르게이아 사용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에네르게이아는 궁극적으로 비상한 영향력이라는 원시적 또는 태고적 견해로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이다. 이것이 이른바 만화 개념으로 멜라네시아에 국한되지 않고 네덜란드형, 인도와 아프리카 동부 해안에도 존재하며 부분적으로는 라틴어, 누멘의 부분 또는 부분적으로는 게니우스에도 그 억압이 남아있다. 현대의학 심리학에서 리비도라는 용어를 쓴 것은 원시적 만화와 놀랄 만한 정신적 연관이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원형적 견해는 절대로 단지 원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물리적 에너지 개념과는 양적이 아니라 주로 질적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정확한 양 측정 대신에 심리학에서도 강도를 어림잡아 정하게 되는데
그 목적으로 감정 기능을 쓴다. 심리학에서 감정 기능은 물리학의 측량 자리를 대신한다. 정신의 강도와 그 도수 차이는 양적인 특성을 가리키지만 객관적 관찰이나 측정은 할 수 없다. 심리학적 확인은 본질적으로 질적인 것이지만 아울러 잠재적인 물리적 에너지론을 갖고 있다. 왜냐하면 정신 현상에서도 특정한 양적 측면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양적인 것들을 어떤 식으로든 정신은 에너지 공식을 적용할 수 있는 공간에서 움직이는 어떤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 다시 말해서 질량과 에너지가 똑같은 본질이므로 정신이 공간에서 확인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면 정신은 질량과 속도에 적합한 개념일 것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정신은 움직인 질량이라고 표현할 만한 측면이 있어야 한다. 만일 우리가 물리적 정신적 현상과 관련해서 바로 예정 조화설을 주장하지 않으려면 물리적 정신적 현상은 상호작용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후자의 가설은 물질을 어떤 식으로든 접촉하는 정신, 그리고 반대로 잠재적 정신을 수반하는 물질을 촉구하고 현대 물리학은 조만간 이 같은 명제에 관한 설명을 내어놓을 것이다. 이와 연관해서 나는 초감각적 현상의 존재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초감각적 현상의 실제성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은 오직 그런 현상을 스스로 충분히 관찰할 기회가 있던 사람들 뿐이다. 지금까지 이러한 고찰이 옳다면 정신의 본질에 관한 심각한 파문을 일으킬 만한 결론이 나올 수 있을 듯하다. 이때 정신의 객관성은 단지 생리학적이고 생물학적인 현상일 뿐만 아니라 물리학적인 현상과도 연관이 있을 것이며 그것도 핵물리학 현상과 가장 많은 연관을 맺을 듯 싶다. 내가 설명해서 분명히 제시한 것처럼 여기서 문제 삼는 것은 어떤 유사성을 확인하는 일이지 유사성을 가지고 어떤 연관성을 증명하여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다. 현대 물리학적 그리고 심리학적인 상황으로는 어떤 기본적 고찰의 유사성을 확인하는 것으로 족하다. 그러나 둘 사이에는 유사성은 강조될 만큼 충분히 의미가 있다. 여기까지 우리 우선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을 여기 담고 있어요. 우리 여기서 동시성의 원리라고 하는 것도 지금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죠. 여기서 지금 융이 설명하고 있는 것 중에 우리 발제자가 좀 나누고 싶은 게 어떤 게 있는지 조금 나눠보시죠. 그래서 이거 책을 읽으면서 지금 융이 심리학에 대한 접근을 그냥 단순한 정신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총체적인 인간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인간 뭐 한 사람의 어떤 뭐 신체와 정신 이런 것들을 다 포함시키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총합을 해가지고 이걸 이제 뭐 물리학과 어떤 심리학 사이의 어떤 연관성을 이야기하는 게 단순하게 그냥 정신의 세계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 살고 있는 모든 환경을 다 하나의 연속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유기체로서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정신에 대한 공부와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어떤 정신적인 작용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함께 총합해서 보는 총체적으로 그 어떤 대상을 바라보는 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시모노 효능이라고 하면서 에네르게이아를 신적 능력이다 하고 이걸 비상한 영향력이다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하고 있는데 어떤 면 여기서 만화의 개념 혹은 라틴어의 누멘의 개념 혹은 보호신 게니우스라는 개념 이런 것들이 다 연결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물리적 에너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또 심리적 에너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어쩌면 이건 결국은 생명력에 대한 얘기라고 저는 느껴져요. 매터와 스피릿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전통적으로 이분이 가지고 있는 연금술적 개념 그리고 자연의 빛이라고 하는 스피릿이라는 개념이 이분의 글 속에 여기저기 계속 나오고 있는 게 연금술의 전통에서 나오는 것을 자기의 융이 본인의 어떤 분석 심리 속에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자연의 빛이 홀리 고스트에서 온 것이다 라고 하는 개념이 이 속에 숨겨져 있고, 그러면 우리의 인간에게도 스피릿이 있는데 이 스피릿은 우리가 소울이라고 하거나 사이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또 우리가 본능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인간을 이해하는데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스팅트, 그리고 우리의 사이키, 또 어쩌면 스피릿,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어떤 노력들이 이 속에 숨어 있는 것으로 보여요. 심리적으로 에너지의 개념을 우리도 사용하고 있죠. 정신분석 쪽에서도 프로이드의 인스팅트 이론 속에서도 어떤 그 에너지 개념이 숨겨져 있는 거죠. 어떤 프레셔가 정신기구가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에너지가 어디에서 오느냐 할 때 본능으로부터 온다, 이렇게 보는데, 본능 자체가 어떤 프로이드식으로 본다면 그거 자체가 어떤 생명력, 에너지의 근원이기 때문에 생명력이 그 속에 있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쩌면 물리적인 에너지와 심리적인 에너지, 이 두 가지를 통합해내려고 하는 시도가 이 속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봐요. 그런데 여기서 빛과 우리가 빛을 이해할 때 이게 파장이라는 것과 또 하나는 입자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어느 쪽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고 하는 양자 물리학의 요즘 견해,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그러니까 그 부분과 이후 심리학에서 우리가 이 에너지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와 연관해서 우리가 아주 통찰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그 과거에는 빛을 그냥 파장으로 봤기 때문에 어떤 그 웨이브로 봤잖아요. 예. 근데 아인슈타인부터 이제 양자 역학이 나오면서 이제 광량자라 그래가지고 그건 입자로 되어 있다. 그런데 그걸 합쳐진 게 뭐냐면은 그 입자가 웨이브를 만들면서 특정 파장이라는 그 라인을 따라가는, 그걸 일정하게 쭉 가는 건데, 그러니까 빛이 성질이 그 어떤 웨이브의 주파수처럼 이렇게 파장의 그 특성하고 입자의 특성 두 개가 동시에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한쪽만 예. 같은 것이 빛이 어떨 때는 파장으로 나타나고 어쩔 때는 입자로 나타나는 거죠. 아니, 어떨 때는 아니고 두 개가 그냥 동시에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데 현상으로 그 속에는 그게 숨겨져 있겠지만 현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때는 어떨 때는 우리에게 이게 파장으로 인식되고 어쩔 때는 입자로 우리가 인식될 거 아니겠어요. 그건 이제 보는 사람의 입장이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관찰자에 따라 다르다. 네, 관찰자에 따라. 저도 어디서 조금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 얘기를 들어보면 관찰을 하고 있을 때 와 누군가가 이걸 관찰하고 있어 관찰하지 않을 때 관찰자가 있을 때는 이 빛의 성질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관찰자가 있으면 이게 입자로 드러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파장으로 간다. 이런 얘기를 어느 분이 하시더라고요. 조금 애매하긴 하네요. 근데 그거를 인식하는 사람이 자기가 필요에 따라서 아니면 보는 시각을 갖다 좁혀버렸을 때, 어떤 예를 들어서 태양 전지를 사용할 때는 입자의 특성을 쓰는 거거든요. 네. 입자가 부딪혔을 때 나는 에너지 방식인데, 그럼 뭐 전달해오는 방식이 뭐냐면은 무차별적으로 입자가 던져지는 게 아니라 일정한 웨이브 방식으로 딱 그렇게 날아오기 때문에 직선을 입자가 직선으로 날아간다가 아니라 입자가 어떤 에너지파 자체가 만들어내는 예를 들어서 파도라고 생각해 보면은, 파도가 그러면은 이게 웨이브가 그냥 이게 파장이냐 아니면은 물 분자냐 이렇게 했을 때는 사실은 물 분자가 에너지를 담기 때문에 파장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두 가지가 합쳐진 모습으로 예. 이해한다는 얘기죠. 근데 만약에 파도가 안 되면은 그 물은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거지만은 에너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운동을 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 운동한다는 자체가 이미 어떤 특정하게 지속적으로 그 에너지를 담고 있을 수 있는 방식이 그게 어떤 웨이브 형식이라고 생각하면은, 그 빛이 우리에게 올 때는 분명히 온다는 자체가 이미 파장을 가지고 있는 입자가 온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어떤 면으로 쓸 것이냐에 따라 가지고 그 부분을 본다는 그런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는 사람 입장에 따라서 그러니까 내가 파장을 보겠다 그러면 파장만 보이는 것이고 입자를 보겠다 그러면 입자를 보는 것이고 근데 만약에 두 개를 동시에 보겠다 그러면 두 개 다 볼 수 있는 건데 그게 발견되어진 원인 중에 하나가 파장으로 보는 사람이 파장으로만 봤을 때 생기는 모순이 생겼거든요. 입자가 가져야 될 특성들이 나타나는 모순을 봤기 때문에 아 파장이 아닌데 이렇게 되는 것이고 입자로만 보던 사람은 이게 입자가 아닌데 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아까 여기서도 책에서도 보면은 부정적인 것을 그 아까 보는 것과 이제 부정적이지 않은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걸 보는 것과 인식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것 이 차이 뭐 이런 건 그런 내용들이 나온 것 같은데요. 그것도 우리가 심리학에서도 말하자면은 부정하려고 보는 게 아니라 긍정하려고 보는다면은 긍정이 되는 것이고 부정하려고 보면은 내가 보는 그것이 자꾸 부정이 되는 것이고 왜냐면 인간의 심리도 이 빛의 특성처럼 이 물리적인 측면과 어떤 그 뭐죠 심리 그 두 가지가 이게 공유하고 있잖아요. 질적인 면과 양적인 면이 동시에 그렇죠. 나타나 버리면은 결국은 한쪽을 보게 되면 다른 쪽은 분명히 모순되니까 그러니까 심리적인 현상을 그냥 질적인 것으로 보는데 또 양적인 부분도 있다. 지금 용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 네. 양적인 부분과 질적인 부분이 같이 있다. 그런데 양적인 부분을 측정하는 것은 정밀하게 측정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보통 필링이라고 느낌 자체가 어떤 여기서 측정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느 정도의 임상에서 실제로 어떤 정서의 강도가 어느 정도의 강도로 다가오는가가 어떤 그분의 정서 상태 그 정서의 양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어떤 그걸 에너지라고 보면 그 에너지 혹은 리비도나 어그레션이라고 보는 어그레션이나 리비도가 실제 정밀하게 우리가 계측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상대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강한 정서를 느끼는 것인가를 가지고 관찰한다면 이게 양적인 요소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 재밌는 게 양적이든 질적이든 간에 그 상호간의 관계 속에서 보면은 분명히 에너지가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 공부할 때 그 트랜스퍼 하는 거 있잖아요. 트랜스퍼런스, 예. 예, 그것처럼 이제 우리가 한국에서는 도란스라고 불렀던 그렇죠. 그것처럼 서로 연결은 안 돼 있는데 에너지 교환은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걸 물리학에서도 그걸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많은 것을 쓰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심리학에서도 전이 현상이 바로 그거잖아요. 전이와 그렇죠. 역전이가. 예. 두 사람이 연결은 안 돼 있는데 어떻게 보면 표정이라든지 아니면 말이라든지 이것 때문에 이게 내가 가진 에너지를 그 사람이 가진 에너지로 불러 일으켜 버렸다 했으니까 그 트랜스포머에서 나오는 그 서로 뭐 저는 아주 오래된 얘기도 잘 모르겠지만 양쪽에 코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 코일 배는 서로 떨어져 있지만 이쪽에 볼티지하고 이쪽 볼티지가 다를 때 전류가 흐르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전류를 넘겨준 건 아니지만은 그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지만 예, 이게 전이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예, 자기 안에서의 에너지가 의도하지 않았던 에너지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받음으로 인해서 내 속에서 그게 에너지가 이게 실질적으로 에너지는 새롭게 만들어진다는 것보다는 움직이게 된다는 이런 뜻이 되거든요. 움직인다. 그런데 예. 그 상대방의 에너지가 오른 건가요? 아니면 그 자체가 어떤 에너지가 더 에너지가 온다기보다는 에너지를 내가 가지고 있는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를 갖다가 움직이게 만들어 버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움직이게 만드는. 그러니까 그게 참 여기서 말하는 계속 애매하다고 말하는 게 모호한 현상이 뭐냐면은 이게 물리적인 특성인지 심리적인 특성인지 이런 이야기 할 때도 말하는 게 분명히 말하자면은 그 에너지 자체를 갖다가 이렇게 딱 주는 건 아니지만 그 빛은 에너지를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이 에너지를 딱 주는 거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그 심리학적인 면에서도 그런 빛으로 이야기하는 면이 또 한편으로는 좀 되는 게 어떤 상대방을 전혀 보지 못한다라면은 과연 내 속에서 뭔가 일어나겠는가 하는 생각하는데 무언가가 이게 음파든지 아니면은 시각적이든지 간에 그게 뭔가 에너지가 어떤 자극이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작은 에너지가 딱 부딪혔을 때 내 안에 있는 에너지가 막 활성화돼 버리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큰 에너지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그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하면은 그 에너지가 외부에서 막 들어왔다기보다는 내면에 잠재적으로 있었던 그 에너지가 그 운동을 하게 되어버렸다, 이런 그런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래요. 그것도 아주 좋은 설명 방법인데 보통 우리가 전의를 설명할 때는 심리적인 현상으로 어쩌면 한 사람이 가지고 있던 어떤 정서를 다른 사람에게 투사해 버리는 게, 그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A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대상에 대한 정서가 있다고 한다면 자기에게 나쁜 대상에 대한 정서가 이 사람이 고생하고 있다면 그 나쁜 대상을 투사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나쁜 대상과 관계되는 정서를 어쩌면 여기서는 상담자에게 투사하게 된다는 얘기죠. 프로젝티브 아이덴티케이션이 일어나게 되면 여기서 원래 이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이 내면적으로 가지고 있던 내적 대상을 이쪽에 보관시키기도 하고 그와 관련되는 정서를 주기도 하니까 상대방 입장에서는, 여기서 상담자 입장에서는 갑자기 자기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적 대상과 자기가 동일시가 일어나면서 내적 대상이 느꼈던 정서, 가졌던 정서를 우리가 느끼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때 이런 정서를 induced feeling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유도된, 유입된 정서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트랜스포머하고 매우 비슷해요. 이 두 사람은 상호 관계에서 일어나는 거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어떤 강렬한 어떤 정서나 어떤 내적 대상 관계와 관련되는 이 정서들이 직접 전달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같이 그 룸에 있으면서 이걸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 잘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 사람 상담자 안에서 그 역동이 아주 강렬하게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포메이션이라고 생각해 보면은 어쩌면 상대방이 그 투사해서 주는 것이 에너지 자체를 준다기보다는 내 안에 있는 에너지를 움직이게 하는 어떤 틀을 만들어 버리게 만드는. 근데 이제 그렇게 예.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느냐는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역전의를 설명할 때 두 가지를 다 봐요. 이분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객관적으로 들어온 부분이 느끼는 경우도 있고, 지금 강 목사님 생각하는 것처럼 저쪽 사람을 만남으로 해서 그 자극이 돼서 내 안에 원래 있었던 에너지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걸 주관적인 역전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객관적인 역전이는 어쩌면 상대방이 가지고 있던 것이 전다 유입된 것으로 보는 거고, 주관적인 역전이는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자극이 있음으로써 내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어떤 아주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강렬한 정서나 어떤 내 안에 내적 대상, 내가 가지고 있는 내적 대상에게과의 관계가 되살아나면서 그 내적 대상에게 느꼈던 정서를 우리가 강렬하게 다시 느끼게 된 이런 정서는 주관적인 역전이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융이 지금 애매모호하다고 하고 강 목사가 설명하는 방식과 내가 설명하는 방식이 서로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어쩌면 이 두 가지 현상이 다 일어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말하자면 융이 자꾸 물리학을 이야기하는데, 물리학적으로 말하면 만유인력의 법칙도 보면은 그 질량을 가진 물체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고유의 에너지가 있잖아요. 예. 근데 다른 질량을 가진 것과 만남으로 인해서 그 사이에서 어떤 균형을 잡으면서 어떤 형태의 에너지의 균형을 잡는다면은, 그 균형을 잡은 상태는 뭐냐면은 내가 가진 에너지도 있지만은 상대방이 전해주는 에너지도 두 개가 이걸 예, 합쳤을 때 총량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어떤 심리적으로 보면은 그 사람이 투사한 것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두 개가 만나가지고 어떻게 보면 역전이하고 정서랑 전이정서라는 것이 둘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게 동시에 어떤 형태를 잡고 이렇게 심리적으로 네. 그러는 건데, 우리가 억지로 딱 보면서 그걸 분리를 시켜낼 수 있는 것이지 실상 내 안에서 일어나는 역동은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난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지 그렇게 볼 수도 않습니까?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심리학적인 입장에서는 어느 것도 순수한 객관적인 역전이나 순수한 주관적인 역전이 없고 대부분 섞여 있다, 이렇게 봐요. 그런데 주로 객관적인 것이냐 아니면 주로 주관적인 것이냐를 우리가 잘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근데 한편으로는 그걸 명쾌하게 탁 나누려고 하는 의도 자체가 상당히 심리학을 이게 지금 아까서 말하는 건 철학화 시켜버리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분명히 경험상으로는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 원래 자체가 원래 모순이구나 하는 건 내리는 두 개가 융합되어 있구나 하는 거를 이게 경험상으로 느껴지는데 그거를 굳이 막 나눈다는 건 굉장히 이론적이고 말하자면은 뭐라 그러죠? 그거를 심리학 쪽에서 생각이 안 나네. 그거를 생각에서만 나타나는 심리학 있잖아요. 생각으로만 하는 경험적이지 않고 그런 그냥 사변적인 것일 수도 예, 있다는 얘기죠. 경험적이 아니고. 예. 근데 이제 그 임상적인 필요에 의해서 그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어느 쪽으로 보느냐를. 왜냐하면 임상적인 기법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주관적인 역전이라고 느끼는 것은 대부분 우리 스스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정서를 내담자에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구별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걸 원리적으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는 우리가 좀 더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겠죠. 그리고 여기서 어떤 면에서 동시성 현상과 관련해서 융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것이 무의식의 상태에 머물러 있을 때는 동시성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이게 의식화되면 동시성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말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들리는 흔히 말해 아까 텔레파시라는 얘기 했었잖아요. 아,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경험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보면 저 같은 경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교회에서 어떤 청년이 하고 눈이 딱 마주쳤거든요. 눈이 마주쳤는데 저는 말하는 걸 들었어요. 케이크 사가지고 올게요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저는 분명히 귀로 들었는데 그래서 저는 갔다 와 이렇게 말로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냐면은 제가 무슨 말을 했는데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케이크 사러 간다면서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는 머리로만 생각했지 말을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현상인데 물리적인 현상으로 나는 지금 받아들이고 있잖아. 이분이 하는 말이 자기도 이 상황을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될지 몰라서 이 답답함을 너무나 힘들고 막 책을 뒤졌대요. 근데 책 제목을 보더니 이거예요. 이렇게 글을 써서 찾았는데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그래. 책을 찾고 있었다는 얘기는 안 하셨거든요. 안 했는데 내가 그걸 찾아주신 거지. 네. 어떤 꿈에서 어떤 상복을 입은 사람을 봤는데 그 다음 날이나 가까운 사람이 돌아가셨다. 뭐 이런 현상들 얘기하는 사람들 꽤 있죠. 아, 저는 그런 거 많이 꿨어요. 보다가 깼어요. 근데 한 이틀인가 하루 만에 부고가 날라오더라고요. 그래요. 아주 굉장히 페인풀한 경험인데 거의 동시성의 원리에 가까운 거죠. 근데 보통 어떤 일이 있냐면 어느 룸이라든지 어떤 공간에 같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속으로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는데 저쪽 사람도 그걸 부르고 있는 거예요, 노래를. 그렇죠. 여기저기서 그러니까 그거를 저는 어떻게 관찰했냐면은 왜 내가 부르는 노래 저 사람이 부르지? 그 사람도 깜짝 놀라면서 왜 같은 노래를 부르냐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마음이 통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뭘 관찰했냐면은 그 노래를 부르게 한 주변 환경에 뭐가 있을까 이제 그걸 봤거든요. 그리고 뭔가가 이제 스쳐 지나간 거죠. 근데 그게 만약에 의식을 했으면 그 노래를 안 부르고 그거를 보고 있는데 무의식적으로 그걸 갖다 스쳐 지나가도록 만들어 나오니까 다들 뭘 연상하면 분명히 그게 그냥 글자가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 어떤 리듬을 스쳐 지나가도록 만들어진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상하게 같은 노래를 이제 부르게 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동시성이 무의식적일 때는 동시성이 생기는데 의식을 하는 순간에는 그냥 그 내용이나 뭐에 집중하느라고 그 상황에 집중하느라고 그 동시성이 안 생겨버리더라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그냥 노래 흥얼흥얼 같이 부르는 거 그런 걸로 제가 관찰을 많이 좀 해봤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전에 어떤 학자는 그 쥐들이 동시성을 특별하게 가지고 있다 하는 연구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아르헨티나에 있는 쥐하고 미국에 있는 쥐가 동시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뭐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어쨌든 학자들이 연구해가지고 많이 내놨는데, 그래서 그거를 그 왜 그런 동시성이 일어나는가 했을 때 뭘 얘기했냐면은 지구 자기장까지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가 지구의 어떤 그 큰 지구적인 어떤 변화를 감지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동물들은 거리가 엄청 많이 떨어져 있는데 그 어떤 동시성이 발생되더라.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 보면은 그 인간들도 지구 반대편에 있든지 간에 거기서도 어떤 지구적인 어떤 환경들이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의 무의식이나 아까 말한 그 원형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자극해 가지고 동시성이 생길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 나온 걸, 그런 걸 본 적이 그러니까 있어요. 우리가 통상적인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무너지는 영역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시간적인 순서가 맞아요. 같은 공간이어야 되는데 시간과 공간이 파괴되는 것 속에서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는데, 네. 이런 체험들이 많이 생겨나는데, 융은 그래서 동시성의 이론들을 굉장히 깊이 연구한 분이에요. 그 무의식에 있을 때는 동시적인 현상들, 시공간을 뛰어넘는 일들이 생겨나는 거지. 그 인과 법칙이 적용이 안 되는 것들이, 인과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제가 신체화에 대한 강의를 학생들에게 이렇게 해왔는데, 왜 신체화가 일어나느냐 하면 심리적으로 우리 마음 안에 갈등이 생기거나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거나 우리한테 공격성이 생기거나 어떤 패션이 우리에게 느껴질 때 이것을 심리적으로 잘 소화를 하면은, 비혼식으로 얘기하면 이 베타 요소를 알파 요소로 바꾸어내서 자기가 심리적으로 힘들지만 왜 내가 이렇게 불안할까? 아니면 내가 왜 갑자기 저 사람을 미워하게 됐을까? 하면서 이 소화하는 작업을 하는 사람은 신체화가 안 생긴다고 그래요. 근데 이것을 소화하지 않고 방어해, 완전히 자기는 그런 정서나 갈등을 자기가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 이걸 억압하거나 보통 분열시켜버리거나, 수평적 분열이나 수직적 분열이나 어떤 방식이든 간에 자기 것으로 가져오지 않고 자기는 정서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지내면은 보통 이 경우에 어떤 사람은 이게 액팅아웃으로 나온, 다른 사람에게 투사를 해서 자기가 견디기 어려운 정서를 다른 사람이 겪도록 만들어내는 이런 투사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자기 신체가 내용도 모르고 신체가 이 갈등 구조 속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아파지는 여러 증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머리가 아픈 사람, 아니면 소화가 안 되는 사람, 여러 모습으로.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심리적인 현상들인데, 우리의 마음의 갈등이나 어떤 우리의 마음의 불안, 공격성,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것을 심리적으로 이게 사이킥 일레버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심리적인 정교화 작업을 하게 되면 이 심리적인 정교화 작업을 하면서 이게 의식화되는 거죠. 의식화 현상을 거치면 여기에서 어떤 증상들이 안 나타나는데, 이 신체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과관계로 설명이 안 되죠. 왜 갑자기 어떤 사람은 사지가 마비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할 수도 없고 소화기 계통이나 호흡기 계통에 심각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는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시민성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시민성은 인과관계를 우리가 찾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물리적인 인과관계가 아니죠. 그렇죠. 바로 그 부분이,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정리해야 될 것이 정리되지 않으면 물리적인 현상이 일어나 버린 거죠. 이게. 그래서 어떤 면에서 메타하고 사이키가, 그러니까 사이코이드 프로세스하고 우리가 사이킥 프로세스를 우리가 구별했었죠. 융이. 그 심리적인 구조로 해소되지 않는 것은 바로 물질의 세계 속에, 신체 속에서 이게 프로세스가 일어난다. 사이킥 프로세스 대신에 사이코이드 프로세스가 일어난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융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래서 신체는 심리적일 때는 여기서 생각이나 판타지가 있죠. 그러니까 어떤 융식으로 얘기를 하면 어떤 원형으로부터 오는 어떤 상들, 이미지나 어떤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런 원형과 분리돼서 원형으로부터 오는 어떤 것을 소화해내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거부하고 이 심리적인 노력을 이걸 레이버라고 얘기를 하는데 심리적인 작업을 안 하게 되면 결국은 이게 신체가 그 일을 도맡아서 하게 된다. 근데 신체는 자기가 여기서 이미지나 아이디어가 없는 거잖아. 신체는. 그 심리적인 기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몸은 왜 아픈 줄을 모르고 몸에 질병이 생긴다는 얘기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분이 가지고 있는 심적인 환경과 물질적인 현상이 어떤 동시성이죠. 그런데 이건 여기서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의식화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무의식적인 심리적인 갈등 구조가 결국은 이분의 신체의 증상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의식화가 되면 어떤 이런 동시적 현상이 사라진다고 하는 거다고 우리가 같이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 주관적 역전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인정을 안 하시는지 이제 뭔가 근데, 알고 있는데 말을 깊이 안 하시는 건지 근데 이제 이게 걸쳐져 있어요. 알고 있다고 하는 게 사실은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제대로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차마 그 얘기를 못 하겠네. 지적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정서적인 이해가 전혀 안 되고 있으니까. 예, 그 얘기, 그 마음이 지금 이 얘기 속에서 신체화도 그렇고. 그렇죠. 신체화가 되는 아니면 행동화가 일어나요. 그럴 수 있어요. 이분이 바쁘게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어떤 행동하죠. 자기 안에서 소화해야 될 게 소화가 안 되니까 지금 밖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이게 진짜 소화가 된 사람과 되고 있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확연히 느껴졌어요. 그래요. 오늘 융의 첫 번째 챕터는 오늘 마무리를 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집단적 무의식의 원형에 관해서 여기서부터 아마 우리 첫 챕터 가지고 겨울학기를 다 한 셈이에요. 겨울학기 다 한, 왜냐하면 융의 얘기가 너무 우리에게 이질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천천히 가야 될 필요성 때문이었어요. 아마 집단적 무의식의 원형에 관해서 하는 얘기가 융이 계속해서 자기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는데 아까 얘기대로 융은 동서고금의 모든 영적인 지혜들을 다 가져다가 자기 것으로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융 스스로도 다 소화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융을 또 소화해내려고 하니까 우리도 굉장히 소화불량이 되고 어쩔 때는 이런 얘기했다가 다음 보면 또 우리가 다른 얘기를 해야 되는 것 같은 느낌. 우리 스스로 안에 갈등들이 자꾸 생겨나요. 그래서 아마 융을 조금 공부하다가 포기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을 텐데 우리가 이걸 이해를 하고 원래 이런 내용이라는 걸 이해하면 이해 안 되더라고 같이 가는 끈기를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훨씬 편안해지네요. 저도 죽은 지경이에요. 참 이해한 것 같았는데 어느 챕터에 가면 전혀 딴 얘기가 막 나와버리니까 야,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한테 한 얘기가 다 가짜로 얘기한 것이 근데 그 내가 융 얘기를 했는데 융이 와서 딴 얘기를 하니까 결국은 내가 거짓말쟁이가 돼버리는 이런 느낌들이 막 일어나요. 이분 것을 공부하고. 융의 문제군요. 융의 문제.